자, 기본간호학 5주차 기록과 보고에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록과 보고는 저희 최신 기본간호학 1의 그 8장에 해당합니다. 121페이지서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121페이지 전장을 보시게 되면 주요 용어 같은 거는 다들 지금 자기조절 학습에다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공부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의 학습 목표는 간호기록의 목적과 간호기록의 원칙과 지침, 그리고 의료정보 체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개념이라든지 간호기록에 어떤 종류가 있나, 그리고 간호기록 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나, 그 다음에 보고하는 보고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됩니다. 그것이 저희 주차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록이라는 거는 왜 하는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를 봅시다. 보통 기록은 그 환자 요구에 안전하고 그런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관리팀, 우리 간호사 말고도 의사, 물리치료사 여러 가지 건강관리팀이 있죠. 이런 팀원들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록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록은 손으로 쓰거나 요즘에는 전산으로 많이 입력한 거죠. 입력되는 이런 모든 문서가 이제 기록이다, 레코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록의 목적은 저희 책에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실을 문자를 이용해서 그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이제 기록의 목적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대상자의 건강력이라든지 최근의 건강 상태라든지 또는 그 치료나 경과에 대한 이런 기록 또는 의무 기록, 그 다음에 간호 기록 또는 차트라고 불리는 다양한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행위에 대한 의무 기록은 진료를 받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퇴원 후까지 그리고 보관은 한 5년까지 보관을 하도록 그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상자에 대한 의무 기록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지금 10개로 지금 나눠져 있죠. 자, 첫 번째는 왜 이런 기록에 하는 목적이냐. 첫 번째는 의사소통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건강관리 요원 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서 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 기록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의료기관 감사 받을 때 양질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이런 의료기관과 간호의 질 평가를 하거든요. 그럴 때도 이런 기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출처는 그런 간호를 계획하거나 이럴 때도 우리가 이런 기록을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평가는 그 대상자가 받은 간호의 질, 그 간호를 제공한 그 간호사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요. 이 기록만 봐도. 그 다음에 법적인 문서로도 가능하죠. 법정 소송의 증거로도 채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세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의사결정인데요. 어떤 간호 전략을 세우는데 이런 자료를 제공하죠. 이런 의사결정할 때도. 그래서 이런 그 서비스에 소요된 이런 재전 정보를 알려줘서 의사결정에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7번째는 연구인데요. 이런 의무 기록은 연구를 위한 자료의 출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로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째가 교육인데 우리가 학생 간호사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이런 차트를 엄청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그 대상자의 기록을 통해서 건강 문제의 증상이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대상자의 간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교육의 목적으로도 쓰고, 그다음 대상자의 치료 비용에 대한 근거도 씁니다. 그래서 진료비 청구할 때 그냥 막 청구하지 않고요. 그런 보험회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청구하는 근거 자료가 이 간호 기록이라는 모든 기록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통계는 대상자의 기록으로부터 이런 통계 자료를 얻어가지고 미래 예측이나 어떤 정책에도 쓰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10가지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자, 기록 작성의 원칙과 지침인데요. 사실 기록은 간호사만 쓰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 팀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되면서 학생이나 법률가 이런
보건 심사자 이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 작성에도 각각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이 있는지 봅시다. 지금 첫 번째는 연속성인데요. 연속성이라는 거는 이 기록은 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하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명할 때는 간호사가 작성한 모든 문서에 그 담당 간호사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 간호사가 발달했어. 그러면 그 직책을 함께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RN은 그냥 RN 등록면허 간호사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다음 헤드너스는 뭐 헤드너스 HN 그리고 유니트 매니저는 유니트 매니저 이렇게 쓰면 UM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싱 에이드는 NA 그래서 이렇게 쓰고 스튜던트 너스는 SN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 직책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정확성은 그 맞춤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절차를 기록하고 또박또박 정자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막 그 날림체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나 대상자 행동이 그 나타난 시간, 장소,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로부터 관찰한 내용이 내 개인적인 의견이 없이 사실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가 지금 투약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냥 투약을 거부했다 이렇게 사실대로 쓰셔야 되고요. 연속성은 그 간호 활동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해야 돼요. 내가 지금 수혈을 할 거야. 그러면 수혈하기 전에 바이탈하잖아요. 바이탈한 거, 그 다음에 수혈한 거, 수혈하고 나서 바이탈한 거 순서대로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적합성인데요. 그 대상자 건강 문제나 간호에 대한 정보만 그렇게 적합하게 기록해 주셔야 돼요. 다른 거 막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완전하게 딱 그 기록이 돼야지 불완전하게 기록이 돼 있으면 나중에 법정에 섰을 때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DM, 당뇨가 있는 환자한테 대상자 기록했는데 인슐린 투여했던 기록이나 혈당 검사 기록이 다 빠졌어. 이러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간결하게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간결하게 쓰면 의사소통이 약간 더 전략되겠죠. 그리고 의무 기록 자체가 내 환자에 대한 그 기록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 이름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땀을 심하게 흘린다, 분당 호흡 30위에 호흡이 약하고 빠르다 이렇게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존댓말이나 존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통증을 호소하셔서 이런 거를 거기다 기록하지 않아요. 통증을 호소하여 그리고 전우치 선생님께서 환자를 치료한 후 이렇게 아니고 닥터 전우치 치료 후 이렇게 존댓말 존칭하지 않고 정확하게 딱 간결하게 씁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어요. 이게 지금 거기 PPT에 본인들 갖고 있는 PPT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밀 유지도 요즘에 많이 중요시 되고 있거든. 그래서 문서를 보고자 할 때 이렇게 사인하셔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이 그 문서를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간호사는 모든 대상자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간호 기록의 작성의 원칙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기록 작성 원칙 8번째인데요. 모든 기록지는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 표준 약어를 씁니다. 그래서 표준 용어를 사용해서 그 모든 의료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책의 123페이지에 그 가이드라인 투약에 자주 사용되는 양어, 검사에 자주 사용되는 약어 이 두 개는 제가 시험에 꼭 낼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뭐 이해시킬 건 아닌 거고, AC라고 쓰면, 식전에 주는 거구나. PC는 식후에 주는 거구나. 이렇게 그 다 텀으로 써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QID 하루 4번 주라는 거구나. PRN, PR 필요할 때 주라는 거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지금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이 각각의 항목들은 전부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에 꼭 시험 문제로 내겠습니다. 자, 기록 작성의 세부 지침을 볼게요. 어떤 지침이냐면 일단은 병원마다 각 기관의 양식과 절차가 다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기록해 주셔야 되고요. 정상인 것으로부터 변화가 있는 거는 완전히 다 기록해야죠. 환자가 지금 바이탈이 정상적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막 레스피레이션이 빨라졌다든지 뭐 BP가 올라갔다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기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간결하면서 구체적이면서 설명적으로 써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 또는 한두 가지 문제에 포커스 맞춰서
그 기록을 하셔야 되고, 같은 시간에 일어난 모든 상황은 한꺼번에 기록하고요. 기록을 마칠 때마다 서명하셔야 돼요. 이번에 보면 간호기록지 쓰라고 하면 그냥 하나 쓰고 하나만 이렇게 딱 여러 개를 써놓고 밑에 하나만 서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록을 마칠 때마다 꼭 서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어와 기호는 공인된 것만 쓰셔야 돼요. 앞에 아까 나왔던 거죠. 그리고 처방의 치료 방법을 이행했거나 이행을 거절했어. 환자가 내가 지금 이 약 투약을 하려고 했는데 환자가 안 맞겠대. 이거 꼭 기록하셔야 돼요. 내가 임의대로 안 준 것처럼 되기 때문에 환자가 투약을 거부했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호기록을 쓸 때 이번에 또 쓰면 간호기록을 이렇게 쓰라고 놔두면 빈칸을 꼭 하나씩 띄고 쓰시는 친구가 있어요. 두 번째 것, 내가 지금 10시에 뭔가 바이탈을 썼어. 그리고 10시 10분에 환자한테 가서 뭘 했어. 그러면 10시하고 10시 10분 사이에 한 칸을 띄워. 안 돼요. 그러면 법적으로 봤을 때 그 한 칸이 띄어졌으면 누가 거기다 뭘 쓸 수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빈칸은 간호기록은 절대 남기지 않는다는 거. 이런 작성 세부 지침을 꼭 따라줘야 됩니다. 자, 기록 세부 지침에 다른 걸 또 보겠습니다. 한 번 기록하게 되면 지우지 못해요. 그래서 잘못 기록했을 경우는 우리가 화이트 칠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요. 하얀 덧칠하면 안 돼요. 이러면 나중에 법정에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붉은 선, 그러니까 간호사는 검정 볼펜과 빨간 볼펜이 항상 두 개가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 기록했으면 붉은 선을 그어요. 이렇게 두 줄 딱 붉은 선 정확하게 긋고 거기다가 에러 라고 쓰요. 영어로 에러라고 씁니다. 에러라고 쓰고 그 다음에 정확한 걸 그 옆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정정한 사람 사인까지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간호 기록할 때 여기다가 화이트 쓰잖아요. 그럼 제가 다 감점 줍니다. 똑같이 이렇게 붉은 선 긋고 오류 쓰고 옆에 그 틀린 거 쓰고 정정한 사람 사인까지 하셔야 오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록은 검정펜으로 기록하시는 거예요. 검정 볼펜으로 기록하고 날짜가 바뀌었어요. 11시 50분부터 밤 12시로 바뀌었어요. 12시 넘어가면 자정선, 미드나잇 라인을 꼭 그읍니다. 빨간색으로. 그리고 간호사 개인적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거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기록보다는 EMR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EMR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아이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이런 거 잘 관리해서 그 대상자 정보와 기록을 보안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EMR 그 서명 기록이 원칙이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정보 체계입니다. 의료정보 체계는 요즘에는 전산으로 되게 많이 하죠. 예전에는 다 수작업 수기로 다 썼는데 컴퓨터를 이용한 간호 기록이 요즘 다 거의 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이제 컴퓨터는 간호사가 그 생활의 일부가 돼가지고 그 간호 학생 교육한다든지 환자를 교육한다든지 환자 사정한다든지 기록한다든지 또는 검사 결과를 본다 아니면 의료팀원 간의 의사소통도 다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한 그 간호 기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그 반드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때는 그 컴퓨터가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자, 간호정보 체계라는 거는 그 NIS라고 하는데요. Nursing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해서 그 의료기관, 그러니까 병원에서 대상자를 간호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그 우리 환자의 간호 정보를 다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간호하면서 하는 간호 실무에서 그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그리고 간호 교육이나 간호 연구 이런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그걸 전달하는 모든 컴퓨터 시스템이 이제 NIS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NIS 간호정보체계는 간호의 실무, 우리가 실제로 투약한다든지 뭐 오더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간호행정, 간호교육, 간호연구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 이렇게 NIS를 보게 됩니다. 자, 다음은 그 처방 전달 체계라고 해서 오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인데요. OCS라고 하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한테 발생하는 그 처방전을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처방 전달 체계예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어떤 오더가 발생했어. 뭐
검사를 하라든지 어떤 투약을 하라든지 이런 모든 그 오더 시스템이 이 OCS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외래에서 하는, 그러니까 외래 일반적으로 입원하지 않고 그냥 병동 외래에서 진찰받고 가는 그런 환자도 외래 OCS를 보게 되고,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병동 OCS를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처방 전달 체계가 OCS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방 전달 체계 중에 두 가지를 일단 보겠습니다. 외래 OCS, 외래에서 하는 그런 처방 전달 체계는 그 환자가 병원에 와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진찰을 받고 그리고 입원하지 않고 귀가하는 동안 그 과정을 다 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전산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닥터가 이제 환자를 보고 나면 그 전산에다가 입력을 하죠. 어떤 걸 환자한테 피오 메디케이션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검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거가 다 자동화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진로 수가가 자동으로 막 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오류도 안 되고 신속성도 보장하고요. 또는 그 약을 타거나 각종 검사에 이런 소요되는 시간을 완전히 단축할 수 있어요. 저희 때는 이런 전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 오게 되면 그 환자 차트를 그 밑에 내려가서 찾아와야 돼요. 그럼 환자 차트를 찾아오면 닥터가 그 환자 차트를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수기로 작성합니다. 그러면 그 수기로 작성한 그 오더지가 다시 밑으로 원문가로 내려가고 원문가에서 다시 또 약세가로 가고 이런 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전산으로 다 뜨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되게 단축되죠. 자, 병동 OCS는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그 병동에 있는 동안에 처방에 관련된 그런 행위가 다 전산으로 입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동 OCS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병원에 우리가 병원에 실습을 하게 되면 그 우리가 간호 기록지 같은 거 써야 되고 또는 그 간호 사정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이 병동 OCS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OCS는 간호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나 간호사, 그 다음에 뭐 원무과에서도 보고요. 그 다음에 진료지원부서 약국이라든지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검사 또는 기타 검사실 이런 것들이 다 병동 OCS에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호 기록의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희 책이 125페이지에 해당하거든요. 간호 기록은 되게 종류가 많아요. 뭐 입퇴원 기록이라든지 뭐 간호 정보 기록, 그다음에 뭐 임상 관찰 기록, 그다음 간호 기록, 뭐 진단 계획 기록, 뭐 상례 기록, 투약 기록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다 이게 어떤 간호 기록이구나라는 거를 아시는 게 좋겠다, 그죠? 첫 번째 나오는 게 지금 입퇴원 기록인데요. 이거는 보통은 저희가 가서 가장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대상자의 인과학적 통계 자료인데 이름이 뭐예요? 나이나 성별, 그 다음에 생년월일, 주소, 그 다음에 뭐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입원 시 진단명, 그 다음에 음식과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이런, 그 다음에 의사 서명 이런 것들이 입퇴원 기록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간호정보주사지도 많이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간호정보주사지는 그 일반적으로 널싱 히스토리라고 해서 입원할 때 진단명을 비롯해서 뭐 입원 경로, 입원 방법, 뭐 활력 징후, 몸무게, 뭐 종교, 교육 정도 이런 것들이 다 또 거기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일반 정보인데요.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본인 대상자거나 또는 아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족 또는 가족인 경우 남편인지 아니면 부인인지 또는 엄마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기다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작성을 한 간호사 이름을 거기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널싱 기록지를 간호정보조사지를 기록했는데 보호자가 그 간호사가 이상하게 작성을 했대요. 와가지고 컴플레인 엄청 많이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성한 간호사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셔야 되고 그 일반 정보조사지에 또 들어가야 되는 게 그 연락 가능한 번호를 꼭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방의 지역번호까지 기록하셔야 돼요. 환자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간호정보조사지 기록지를 보고 저희가 연락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또 거기다가 정확하게 뭐 엄마 것도 적고 아빠 것도 적고 뭐 본인 것도 적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입원 상태는 입원했을 때 어디로 외래를 통해서 왔는지 또는 응급실 통해서 왔는지 이런 입원 경로를 쓰게 되고 그 처음에 입원하게 되면 활력 상태를 기록하죠. 그래서 체온, 맥박, 호흡, 혈압을 또 기록하고 또는 체중도 기록하죠.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주 증상, 현재 입원하게 된 증상이 어떤 건지 열이 나서 입원했는지 아니면 설사가 많아서 입원했는지 이런 주 증상을 기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혹시 당뇨나 간염 이런 어떤 질환에 이를 알아가지고 그런 질환을 알아서 내가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입원을 했는지 또는 그 전에 어떤 수술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과거 병력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최근 투약 상태를 기록하는데요. 지금 환자가 만약에 꾸준히 뭔가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또 약이 추가로 또 더블로 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복용하고 있는 약의 종류, 어떤 약을 먹고 있는 정확하게 약명까지 거기다 기록해 주셔야 오더에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리고 신체적인 상태에 해당하는 거 이제 이렇게 뒤에 보면은 그 간호정보조사지 기록지가 예시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습관도 기록합니다. 대변 횟수라든지 소변 횟수 이런 것도 정확하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게 간호정보조사지의 대표적인 그 폼입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약간씩 좀 다르긴 한데요. 거의 다 이렇게 다 들어갈 건 다 거의 다 똑같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그 등록번호 쓰고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입원 일자 정확하게 일시까지 쓰죠. 그리고 진단명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작성자가 간호사 누군지 또는 정보 제공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정확한 핸드폰 번호, 현 주소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쓰게 되고 입원 상태인데 입원 시 그 어디로 왔는지 응급실 통해 왔는지 외래 통해 왔는지 그 다음에 활력증후 쓰시고 활력증후에 체중 신장 들어가야 되는 병원에 가면 체중하고 신장은 꼭 재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상태라든지 주 증상이 뭐 때문에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여기 보니까 체스트 페인 때문에 왔다 그죠? 그 다음에 과거 병력에 뭐 고혈압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뭐 그 다음에 어떠한 그 가족력이 있는지 아빠나 뭐 엄마 중에 뭐 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지 또는 최근의 투약 상태 그다음에 신체적인 상태는 아까 뭐라고 체크하게 돼 있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호흡에 문제가 있다 없다 뭐 시력장애가 있다 없다 청력장애 있다 없다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환자의 현재 의식 상태가 어떤가, 그 진압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습관, 대변 습관, 소변 습관, 그다음에 수면을 얼마나 자는가, 음주량은 어떤가 이런 것들이 다 일일이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간호정보조사지에. 자, 다음 간호기록지는 임상관찰기록지입니다. 예시가 뒷장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TPR 차트라고 하는데요. Temperature Pulse Respiration 차트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는 활력증후가 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활력증후가 입원일마다 좀 다르잖아요. 입원 일수 또는 수술한 거, 그 다음에 수술 일수, 체중, 신장, 체위, 뭐 시기, 뭐 활동 상태, IO 카운트 이런 것들이 TPR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 TPR 차트만 봐도 이 사람 지금 바이탈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죠. 그리고 입원 일수인데요. 입원 일수는 입원한 날로부터 정확하게 1, 2, 3 이렇게 기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 일수는 그 빨간색 볼펜으로 수술을 OP로 이렇게 표시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는 OP대 1, OP대 2, OP대 3 이렇게 이제 기록하십니다. 그 다음에 맥박, 체온, 호흡, 혈압인데요. 자 여기서 또 기록해 알아야 될 게 맥박은요. 저희가 빨간색 볼펜으로 분당 맥박수로 그냥 점을 딱 찍어요. 그래서 맥박은 빨간색으로 하는구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실습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TPR 같은 건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거기다 다 빨간색 기록했는데 본인이 검은색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맥박은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체온, 호흡인데요. 체온은 검정색 볼펜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딱 칠하시면 되고 호흡은 분당 호흡수를 그 실선 그래프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안에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지금 다른 거는 동그라미가 안에 칸이 채워져 있잖아요. 얘는 그냥 이렇게 안에가 비어져 있는 실선 그래프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압은 미리미리 HG 단위로 기록하는데 그냥 혈압할 때 120에 80인데 미리미리 HG가 쓰려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단위 표기는 많이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 종류를 기록하는데요. 그 처방 코드로 그냥 병원에 있는 걸로 기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섭취량과 배설량은 하루에 총 섭취량과 배설량이 얼마인지를 기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간호사들 그 나이트번이 그날 그 6시를 기점으로 그 전에 하루 종일 들어갔던 그 IO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하셔야 되고
배액량은 대상자가 갖고 있는 그 배액관의 종류, 그러니까 뭐 우리가 환자가 이제 수술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뭐 펜너스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JP 드레인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드레인 종류가 그 안에 이제 JP 드레인 종류 같은 경우는 콩주머니처럼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액체가 보통 맥시멈 200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액량이 얼마 정도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 TPR 차트라고 했죠. 활력 상태를 기록하는 임상 관찰 기록지.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슬라이드를 예시로 넣는 거예요. 이 한 장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임상에서 관찰했던 것들이. 자,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TPR이니까 Temperature, Respiration, PT, 그 펄스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보니까 환자 입원 경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데이트, 그러니까 하스피탈 데이트 며칠이냐, 그리고 현재 날짜 쓰시고요. 그 세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OP데이 써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 OP데이는 수술한 날은 빨간색 볼펜으로 OP라고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7월 19일에 해당하는 거 두 번째 보면 OP에서 OP 써 있죠. O하고 P. 그게 이제 그날 그 환자가 수술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7월 20일자를 보게 되면 그 수술한 날짜 1일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OP데이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1, 2, 3, 4, 5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 보게 되면 레스피레이션 레이트, 펄스, 템퍼레이처 이렇게 나와 있는데 RP, B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R은 레스피레이션이니까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분당 호흡수를 시선으로 그래프로 기록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안에 채우지 말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R로 써있는 거 밑으로 내려가 보면 20 돼 있죠. 그 20 따라가 보면 7월 18일 날 그 이 사람의 레스피레이션 레이트가 몇 회였냐면 20보다 아래 있죠. 그러니까 한 18회 정도에다가 동그라미 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7월 19일자 이틀째 되는 날 R을 한번 보면 어디다가 20보다 좀 아래 있다 이것도 그죠? 한 18회 정도 되고 이렇게 이제 그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이 환자 레스피레이션 레이트가 어떻구나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리고 펄스 레이트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맥박은 빨간색 볼펜을 이용해서 분당 맥박수를 실선 그래프로 기록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P라고 써있는 거 보면 70에다가 지금 동그라미 쳤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7월 18일 날 지금 검은색 선이 빨간색으로 보면 이 사람이 그 펄스 레이트가 몇 회였냐면 얼추 한 90회보다 90회다 그죠? 90 아니 88회 정도 된다 그죠? 지금 90에다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죠? 한 88회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환자가 펄스 레이트가 얼마였는지에 따라 점을 찍고 그렇게 선을 이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체온 같은 경우는 BT는 BT라고 써있는 거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지금 36에다 동그라미 쳤잖아요. 봤더니 이 환자가 7월 18일 날 정도 됐는데 7월 18일 1일째 BT가 얼마였어요? 37보다 아래 내려가 있다. 그죠? 왜냐면 36.8, 36.4, 36.4, 36.6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한 칸당 2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어가면서 거기에 선을 이어가면 이 BT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본다. 그죠? 그러면 이걸 한번 볼게요. 7월 19일 날 BT가 높았던 때가 있다. 그죠? 이 환자 BT가 얼마까지 갔어요? 37.4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그죠? 그래프상에서 7월 19일 날 보면 마지막에 그죠? 이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BP는 혈압을 지금 쭉 써놨잖아요. 근데 미리미리 HG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생략하고 지금 120에 80, 110에 90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각 OP데이마다 각 하스피탈 데이마다 이렇게 써있어야 되고 의식 상태는 지금 얼럿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뭐 드로우즈하다든지 뭐 코마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다가 A 코마, C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중 쓰시고 다이어트 뭐 먹었는지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먹었는지 그 다음에 아이오 카운트 섭취량과 배설량이 어떤지 그래서 보니까 7월 19일 날 그 아이오 카운트를 한번 볼게요. 7월 19일 내려가서 보면은 섭취는 3,560을 먹었어요. 그런데 배설로 나온 건 1,500밖에 안 된다. 그죠? 이렇게 카운트 해나가면 되고 그 대변 본 것도 거기 써있죠. 보니까 7월 19일하고 20일은 대변 아예 안 봤다. 그죠? 그 다음에 배액량은 어때요? JP 백을 가지고 지금 50cc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그 수면은 잘 잤다, 뭐 가끔 깼다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간호사가 순회한 시간에다 체크하시고 간호사 서명 일일이 다 하십니다. 그 나이트번 간호사는 꼭 빨간색으로 기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호사 볼펜이 검은색과 빨간색 두 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 임상 관찰 기록지고 앞으로 임상에 나가 실습하게 되면 이 기록지에다가 직접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네, 자,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자, 간호기록 종류 네 번째, 간호진단하고 계획 기록하는 건데요. 여기는 사정, 진단, 중재, 평가 이런 모든 정 과정의 간호 과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가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아니면 잠재하고 있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데 목적에 있는 간호진단, 간호계획에 대한 기록지가 있습니다. 자, 간호기록인데요. 간호기록은 너싱 레코드는 가장 많이 하겠죠. 그래서 간호의 과정을 내가 간호했던 과정을 그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기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 상태나 대상자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내가 했던 간호 수행에 대한 활동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간략하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간호 기록하는 형식은 약간 병원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데이, 이브닝, 나이트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각 조마다 1회 이상은 꼭 기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 두티 번, 그 다음에 이브닝 번, 그 다음에 나이트 번 이렇게 하는데요. 데이하고 이브닝 번은 그 검은색으로 하시고요. 나이트 번, 밤 번은 꼭 빨간색 볼펜으로 기록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기록하냐, 간호 기록에 행동의 변화. 그러니까 어떤 변화, 기분 상태가 갑자기 환저하게 변화했다든지, 환자가 그다음에 그 감정 표현이라든지 의식 수준, 그 퇴행된 그 이런 대인관계 이런 양상, 그 대상자에 대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체 기능이 변화된 거예요. 기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든지, 균형 감각이 뭐 상실됐다든지, 시각이나 청각에 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대상자 신체 기능 변화를 기록하고요. 그다음에 신체적 징후나 증상인데요. 갑자기 뇌환자가 심하게 통증을 나타내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증상의 발현 같은 거, 그 다음에 징후나 증상이 악화되는 거, 또는 재발된 거, 또는 비정상적으로 바이탈이 흔들리는 뭐 체온이 갑자기 올라갔다든지, 환자가 그 배뇨 소변을 잘 못 본다든지, 통증이 막 어느 쪽, 배 복부 어느 쪽에 어떻게 있는지, 또는 그 호전되지 않은 통증, 수면장애, 고혈압이나 저혈압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신체적 증상과 징후를 꼭 기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간호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간호 수행한 취약한 약물이 어떤 거다. 기국신을 줬다. 그럼 어떤 그런 줬던 약물,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은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내가 대상자인데 퇴원 교육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교육한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내가 노티파이 해가지고 의사가 직접 와서 환자를 피지컬 했어. 그럼 그런 것도 거기다 기록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상례 기록지인데, 자, 이거는 이제 간호사한테 수행되는 그 환자에 대한 간호 절차, 관찰 사항을 한눈에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보는 게 당뇨 기록지가 그렇거든요. 뒤에 아마 예시가 제가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상례 기록지 플로우시트, 우리가 이제 상례 기록지로 안 하고 플로우시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로우시트는 간호사에서 수행되는 이런 대상자의 그 간호 절차, 관찰 사항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기록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의 전반적인 상태, 그 다음에 활력 징후,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대상자의 목표가 있었어. 그런 목표,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된 위생간호, 이런 IU, 그 다음에 식이섭취량, 이런 것들이 그 플로우시트에 기록되게 됩니다. 다음 예시를 한번 봅시다. 이제 이게 대표적인 플로우 시트인데요. 이게 이제 당뇨를 보게 되면 우리가 BST를 여러 번 하게 돼요. 그러면 BST 그냥 매번 내가 뭐 200 나왔어, 120 나왔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온 것들을 시간대로 날짜대로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 그래프가 올라가는구나, 어느 시점에 자꾸 하이가 뜨는구나 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간호 절차나 관찰 사항은 한눈에 간편하게 보는 게 플로우시트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볼게요. 블러드 슈거 글루코스 테스트를 했는데 처음에는 100부터 시작했는데 근데 중간에 223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숫자를 썼죠. 중간에 어떻게 85까지 내려갔다 다시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한눈에 이게 이 사람이 며칠째 간격으로
블러드 슈거가 달라지는구나, 블러드 글루코즈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플로우시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와 같은 양식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했었죠. 네. 예시를 보면 더 훨씬 이해할 수 있어서 표를 하나 넣었습니다. 다음 기록지는 투약 기록지예요. 그래서 대상자한테 제공되는 그 약물의 이름, 그 다음에 어떤 양이라든지 약물의 양이죠. 그 다음에 투여 횟수 얼마나 했나, 투여 경로 IV인가 IM인가, 표 메디케이션인가, 이런 투여 경로, 그 다음에 투여 일자, 투약한 시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간호사의 서명이 꼭 뒤에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투여를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상자가 뭐 자리에 없었다든지 아니면 우리 대상자가 뭐 투약을 거부했다든지 이러면 투여를 못한 사유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처방이 중단됐어요. 그러면 discontinue에서 DC라고 쓰셔야 돼요. 갑자기 주다가 이거 안 줘. 그러면 이 간호사가 빼먹은 건가 아니면 그 다음 간호사가 또 와가지고 DC가 안 써있으면 이거 왜 줘야 되는데 안 줬지? 하고 이제 본인이 또 그거를 한 번 더 주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방이 중단됐을 때는 꼭 뒤에다가 DC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투약 기록지 예시를 제가 보여줬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어때요? 지금 환자가 8월 17일 어떻게 됐어요? 끊어진 거죠. DC 된 거죠. 그리고 각 간호사 이름이 다 써있잖아요. 그리고 하루 몇 번 줘야 된다, 몇 밀리암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IV인가, 뭐 AST 했나,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봐도 지금 이해가 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 텀이 아직 그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게 딱 들어오면 이런 글자가 딱 보이면 내가, 이 사람이 뭐를 줬구나, 그리고 내가 뭐를 줘야 되는구나, 이런 거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 섭취량과 배설량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섭취량, 배설량 기록지가 거기 들어있는데 매 근무조, 그러니까 데이브니 나이트별로 1회 하루 3번 측정하는 건데요. 데이번이 소개 측정하고 이브인번이 소개 측정하고 맨 마지막에 나이트번이 마지막 24시간 카운트를 다 하는 겁니다. 총계를 카운트하는 거고요. 그 구강란이 있잖아요. 지금 표에 구강란 있잖아요. 자, 구강란에는 식사나 반찬물 이런 거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경관식, 입으로 먹지 않고 경관으로 개베지 피딩 튜브로 먹는 경관식인 경우도 구강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수액은 그 근무조별로 그 들어간 양을 기록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데이번은 데이까지 들어간 거, 이브닝 이브닝까지 들어간 거, 나이트까지 들어간 거 지금 배설량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 듀티에 분명히 그만큼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갈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배설량의 혈액량을 한번 보세요. JP3에서 한 70cc 정도 배설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대변 같은 경우는 횟수로 양을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간호 기록 방법인데요. 간호를 기록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기록은 그 법적인 그걸 증명하거나 이럴 때 토대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거 서술실 기록인데요. 저희 교재에 어디 나와 있냐면 126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어떤 환자 상태나 간호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런 거를 이야기식으로 그냥 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표 한번 8.1을 보세요. 그냥 7시 30분에 어땠다고 쭉쭉쭉 그냥 서술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정보를 반복해 가면서 기술하는 경향이 있고 그 시간이 좀 많이 세요. 다 읽어야 되니까 읽는 사람이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필요한 자료를 찾을 때는 좀 이렇게 많은 정보를 구분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요. 얘는 장점은 뭐냐면 그 내 마음대로 기록자 마음대로 그냥 길이를 조절해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는 이게 가장 간편해요. 그냥 빨리 써버리면 되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날짜와 시간 기록을 하고 각각의 날짜와 시간 기록을 하고 그 일어난 사건은 그 절차 순서대로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수행 순서대로 시점에서 수행 순서대로 가능한 빨리 이렇게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9시 30분께 그 전으로 7시 30분 전으로 가면 안 돼요. 시간, 날짜, 순서가 맞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중심 기록입니다. 저희 책 12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 예시는 지금 표 127페이지 표 8.2 수업 기록의 예가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중심 기록은 그 대상자가 가진 그런 문제점에 따른 그런 정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열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 목록은 언제부터 하냐면 그 대상자가 입원한 첫날부터 이런 문제 목록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목록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에다가 이렇게 더하고 그리고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거기다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중심 기록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냐면 기초 자료나 문제 목록, 치료 계획, 경과 기록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상례 기록이나 퇴원 기록까지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문제중심 기록에는 두 가지 타입의 경과 기록이 있는데요. SOAP, SOP 형식이나 SOP 형식, SOAPE 형식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중심 기록입니다. 저희 책 126페이지하고 127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죠. 자, 문제중심 이론 기록은 그 대상자가 가진 그런 문제점에 따라서 그 정보를 기록하고 정리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SOP 형식과 SOP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은 아까 문제중심 기록은 기초자료, 문제 목록, 치료계획, 경과 기록이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SOP 형식을 보면 SOP이라는 거는 SOAP고요. 그래서 그 SOP 형식은 거기에 IE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자, SOP은 S는 Subjective Data예요. 그래서 주관적 자료라는 건데 그 대상자가 그냥 진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밑에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S라고 써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상자 뭐라고 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특히 오른쪽 눈 뒤에가 아파요. 이렇게 대상자가 뭐예요? 진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자가 진술한 거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인용 표시가 있어야 돼. 이렇게 따옴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대상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없음이라고 따옴표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O는 Objective Data에서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와 임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검사 결과 이런 것들처럼 증상과 징후 이렇게 뭔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O라고 써 있는 거를 밑에 한번 봅시다. Objective Data를 보면 환자가 보니까 지금 오른쪽 눈 뒤가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조명을 낮춘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있고 머리를 약간 아프니까 움직이기 꺼려하고 하트레이트하고 RR하고 BP가 이랬다라는 거죠. 어때요? 되게 객관적이죠?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거를 거기다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는 이제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자의 문제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어떤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요인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이 환자가 이런 문제가 있을까? 이거를 도출해내는 단계가 어세스먼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A라고 써있는 데를 그림에 나와 있는 거 봅시다. A는 보니까 객관적 데이터가 그랬고 어세스먼트에서는 환자를 잘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문제는 그 부비강 압박에 따른 그런 두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이제 간호사가 어세스한 거죠. 그 다음에 플랜은 간호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제 피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아래 그림의 피를 보게 되면 자, 환자가 두통도 있었고 눈도 이제 오른쪽 눈 뒤쪽도 아프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눈 위에 온찜질을 해준다든지 이게 이제 플랜이죠. 그리고 4시간마다 체온 측정을 해주고 투약한 다음에 통증의 정도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주치의에게 연락하는 이게 이제 플랜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소피 형식은 IE가 더 붙어요. 그래서 IE가 더 붙다는 건 I는 인터벤션, E는 이벨루에이션인데 이제 인터벤션은 중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간호 활동을 더 하는 거고 평가는 그 대상자 문제를 성공적으로 잘 했는지를 거기다가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형식은 파이 형식인데요. 이거는 그 프라블럼하고 인터벤션, 이밸루에이션 이 세 가지 형식으로 간호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거냐면 보통은 간호사 중심, 얘는 간호사 중심으로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간호 진단으로 기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프로블럼을 볼게요. 문제가 지속적인 간병, 지나치게 부족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련된 돌봄 제공자 역할 부담감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간호사 중심적으로 문제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중재 인터벤션은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24시간 간병에 대한 돌봄 제공자 스트레스 인지하고 이야기하게 하고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그 평가하는 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간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막 얘기하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뭔가 그 평가 이밸루에이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PI 형식은 환자 중심이 아니라 간호사 중심의 간호사가 맞춰서 간호 진단에 맞춰서 한 거다라는 겁니다. 많이 쓸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특이사항 기록은 그 일반적으로 기록하는 그 표준 기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간호사가 만약에 대상자가 어떤 기준에서 뭔가 벗어났어. 그러면 그런 벗어난 거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게 이제 특이사항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이사항 기록은 어떤 장점이냐면 그 대상자가 어떤 상태가 변해요. 그러면 재빨리 이렇게 기록하는 재빨리 알아챌 수 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기록의 양식에 따라서 기록하는 방법을 계속 교육시켜야 됩니다. 좀 다르죠. 어렵죠. 그리고 사례 관리 같은 경우는 그 여러 전문 분야 팀원들끼리 이런 대상자의 치료 계획과 정보 계획에 대해서 그 임상 경로에 따라서 문제점을 해결해요. 이거는 이런 사례 관리는 어디서 많이 하면 닥터들끼리 아침마다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상자에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 이런 케이스는 예전에 다른 데 보니까 이렇게 치료했더니 환자가 좋아졌더라.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 보고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례 관리에 해당하는 기록 방법입니다. 자, 다음 기록 방법은 초점 기록, 그래서 포커스 DAR 차팅인데요. DAR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액션, 리스판스 이렇게 차팅하는데 이 포커스 차팅도 사실 많이 쓰는 차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는 그런 자료는 주관적인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관찰도 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액션, 활동은 중재, 내 간호사가 어떤 중재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고 리스판스는 그런 걸 했더니 어떤 치료 결과가 나왔다 이런 치료 결과를 기록하는 이런 DAR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DAR 포커스 차팅의 그 핵심이 지금 드레싱 교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어떻게 했냐면 자 D는 지금 아까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그 자료를 보니까 대상자는 2008년 10월 1일에 퇴원 예정이고 그리고 매일 드레싱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 관찰이 들어가 있죠. 퇴원 예정 객관적 관찰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주관적 지수는 뭐예요? 대상자는 배우고 싶다고 말로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주관적 지수이죠. 그 다음에 액션은 중재를 기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드레싱 교환에 대해서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토의하고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상처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손 씻기도 시범 보여주고 장갑 착용법도 보여주고 왜? 이 사람이 이제 퇴원 예정이기 때문에 퇴원하기 전에 이제 환자가 직접 이제 대상자 드레싱을 하고 싶다고 아까 그 데이터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동으로 이제 넣은 거예요. 더러워진 드레싱 제거하는 거 이런 절차를 환자한테 보여주는 거죠. 액션이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는 그랬더니 치료 결과를 보면 환자가 대상자 어려움 없이 장갑을 착용했고 그리고 최소한의 지도를 했는데 오염된 드레싱을 잘 제거했고 멸균 드레싱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DAR 차팅, 그래서 포커스 차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이용하는 간호 기록 방법들을 이제 쭉 나열했는데요. 그냥 뭐 이거는 인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임상에 가서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 히스라고 해요. Hospital Information System인데 이 병원 정보 체계예요. 그래서 보건의료 정보를 디지털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히스라고 합니다. 그냥 그리고 건강보험 전자 청구 체계에서 그래서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차지 해가지고 EDI는 원무 분야에서 그런 의료보험 청구 방식을 다 전산화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OCS는 아까 얘기했죠. 오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 처방 전달 체계입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발생하는 그런 모든 처방전을 그 전자로 전달하는 처방 전달 체계죠. 그 다음에 검사 정보 체계, 아마 앞으로 검사 정보 체계 많이 보실 거예요. Laboratory Information System, RIS라고 해요. 그래서 임상병리 검사, 각종 검사 정보를 이렇게 다 자동화되어 있어서 의료인이면 그 전산 시스템을 열면 이런 임상병리 검사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상 정보 전달 체계는 저희가 PACS라고 그래요. PACS라고 해서 엑스레이, 소노, MRI, CT 이런 방사선에 관련된 모든 영상 데이터가 이 팍스에 다 저장됩니다. 그래서 뇌환자 엑스레이를 보고 싶으면 리스 보면 안 돼요. 팍스 열어가지고 거기서 MRI나 CT에 관련된 그런 사진도 보고 그다음에 그런 거기에 관련된 이제 MRI 리딩을 보셔야죠. MRI를 찍었으면 MRI 판독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뇌환자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니스는 아까 얘기했죠. 너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간호에서 발생하는 대상자 간호 정보를 관리하는 간호 정보 체계. 그 다음에 EMR은 우리가 일렉트로닉 메디칼 레코드에서 전자 의무 기록 EMR이라고 다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진료 기록을 그 전자적인 형태로 기재하는 게 EMR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 간호 기록을 쭉 봤습니다. 자, 컴퓨터를 이용한 그런 전자 간호 기록의 장점이 좀 나와 있는데 어때요?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 보니까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되게 용이하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 효율성이 있죠. 그리고 정보가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전달되고 그 표준 진술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게 증진되는 거죠. 그리고 개별적인 대상자의 정보의 양과 질을 증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문적인 경계를 넘어서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록 시간이 절약되고요. 그래서 간호사가 환자를 보는 그런 그 직접 간호 시간이 많이 증가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차팅하느라 시간이 되게 많이 뺏겼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환자의 임상병리 자료나 투약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기가 좀 좋고 간결하고 정확한 그런 정보 투입을 위해서 개발화된 자료를 작성하죠. 오타났다가 정확한입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정확한 업무 수행을 많이 증진시켜줬습니다. 컴퓨터를 관한 기록이.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간호 사정 기록도 많이 됐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글자를 약간 흘겨 쓰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 오더지를 확인하더라도 이게 A자야 R자야 뭐 이렇게 몰라가지고 제대로 잘 안 써져 있기 때문에 그 투약을 작성할 때도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지금은 다 어때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가 정확하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 투입, 이런 정확한 업무 수행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보고하는 종류예요. 우리가 이제 인계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근무교대 보고 간호사가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근무 간호사가 계속해서 대상자를 간호할 그 다음 간호사, 그러니까 대입번이 이분입번 간호사한테 이제 근무 인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서면을 보면서 서면으로 보고하기도 하고 녹음기를 써서 구두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희 때는 직접 보면서 서면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규고 위에가 선배 넣었으면 어떻게 해요? 되게 떨리죠. 이런 교대 보고 할 때도 내가 혹시 틀리지 않을까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근무 교대할 때 공유하는 정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대상자 이름, 병실번호, 침상번호, 입원일수, 현재 진단 등 이런 대상자의 기본적인 확인 정보들도 다 공유하고요. 그리고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라든지 최근에 변경된 어떤 지시나 관련 지시나 의사 처방, 그러니까 환자가 뭐 열이 많이 나요. 그럼 체온을 뭐 6시간 간격으로 1시간 간격으로 잰다든지 아니면 의사 처방이 최근에 뭐 2미를 하면서 3미를 하면 바뀌었다든지 이런 거는 꼭 인계해 줘야 되죠. 그리고 새로 입원했거나 트랜스퍼 전원돼서 온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의학적 진단, 치료 계획 이런 것도 해줘야 이제 원래 입원했던 환자보다 다시 새로운 환자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인계해주고, 그 다음에 퇴원을 했거나 전원돼서 트랜스퍼가 한 대상자에 대한 보고도 같이 근무교대 보고 시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다음 보고는 구두로 하는 전화 보고나 전화 처방 기록지예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와서 오더 내가지고 우리한테 직접 그냥 오더지를 주는 게 가장 아이디어인데, 부득이하게 전화 보고를 받을 때가 있어요. 또 그리고 그 전화 보고를 받고 나면 그 사람이 멘탈이 얼럿한 상태에서 전화 보고를 받으면 그냥 얼마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환자 아니 그 닥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어때요? 너무 24시간 풀로 돌아가기 때문에 졸린 상태에서 전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비몽사몽에 전화하기 때문에 오더 자체가 조금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두 보고할 때, 전화 보고할 때 되게 주의하시고 한 번 더 리마인드 시키셔야 되거든요. 자, 봅시다. 그 대상자 상태 변화에 대해서 담당 의사를 비롯한 건강관리요원에게 전화로 보고하고 중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여서, 구두나 전화 처방은 그 응급 상황이거나 지금 환자가 막 어레스트 상황이에요. 지금 막 CPR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아트로핀 주세요, 에피네프린 주세요 이랬어. 그러면 자, 저기 컴퓨터 앞에 가서 에피네프린 치고 프린트아웃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오더를 내는 거예요. 자, 에피네프린 몇 밀리gram 주세요 이렇게 나면 이제 이게 응급 상황에 구두로 처방이 나는 거죠. 또는 이제 의사가 무균적인 시술 중이에요. 지금 글러브 다 끼고 장갑 다 끼고 지금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더를 내야 돼요. 그럼 다시 옷을 벗고 가서 오더 낼 수 없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그런 응급적으로 전화 처방이나 아니 구두 처방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전산을 입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구두 전화 보고 지침은 저희 그 135페이지 표 8.9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135페이지 표 8.9를 보면 14항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정확한 정책도 알아야 되고요. 천천히 명확하게 얘기해 달라고 하고 나중에 처방자에게 요청할 수도 있어요. 천천히 해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다음에 구두 처방할 때, 그리고 전화 처방할 때 여기에 맞춰서 지침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두나 전화 처방 기록지는요, 이걸 받았어요. 그러면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해서 껴놨다가 그걸 했다는 걸 표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록지는 나중에 이제 전산에 EMR에 입력하고 나면 버리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냐, 구두나 처방을 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대상자 이름, 등록번호, 병실, 그리고 약 용량 횟수 용법, 체중 신장 필요하면 하시고, 그 다음에 처방한 의사 이름, 그리고 처방을 받은 간호사 이름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달라고 해도 이렇게 EMR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구두나 전화 처방을 받을 경우에는 어떠한 지침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인지하셔야 되니까 한 번 더 그 135페이지 나와 있는 표 8.9를 쭉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의 종류는 이동과 퇴원 보고, 사건 보고, 협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동과 퇴원 보고는 보통 환자가 이 한 간호단위에서 그 다른 간호단위로 이동할 때, 그러니까 소아과에서 내과로 갔다든지, 아니면 정형외과에서 외과로 갔다든, 그냥 일반 외과로 갔다든지, 이렇게 환자가 간호단위에서 다른 간호단위 이동하거나 또는 퇴원할 때 그 간호사는 그 환자의 상태와 그 간호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또는 퇴원 후 간호를 제공하게 될 간호 제공자한테 보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동과 퇴원 보고고요. 자, 사건 보고는 우리가 사건 보고서는 안 쓰시는 게 좋을 건데, 자, 어떤 것들이냐면 대상자나 그러니까 환자나 직원 이런 방문객에게 해로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거나 그런 손상을 주는 통상적인 그런 것들에서 벗어난 사건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뭔가를 도파민을 줬어. 근데 도파민을 줘야 되는데 내가 환자한테 적정량을 줬어야 되는데 오더대로 줬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아주 오버도스로 준 거야. 막 10배로 준 거야. 그럼 어때요? 환자한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일상적인 범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럼 사건 보고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건
보고서를 많이 쓰게 되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협의라는 거는 그 다른 사람의 생각을 교환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협의 우리가 컨설트 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컨설트를 내는 건 만약에 소아과 환자인데 이 환자가 아이가 뭐 그러니까 스컬 프랙처가 됐어. 어딘가에 그 골절이 됐어요. 그러면 소아과 닥터는 골절을 정확하게 치료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정형외과한테 컨설트를 내요. 그래서 우리 아이 환자가 이렇게 골절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협의서라는 걸 씁니다. 그러면 정형외과 닥터가 그 협의서를 읽어보고 와서 환자를 같이 협의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나 지시들을 제시해서 같이 이제 이 소아과 환자를 어떻게 잘 퇴원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정보를 같이 교환하고 하는 거가 협의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자, 충수돌기 절제술, 아펜덱토미를 받은 환자가 수업 형식의 간호기록지예요. 그 중에 P에 해당하는 건 뭘까? 국시에 나왔던 문제다, 그죠? 충수돌기 절제술, 그 아래 이제 보기를 한번 보세요. 충수돌기 절제술 받은 환자가 수술 부위가 너무 아파요 라고 통증을 호소하였고 몸에 땀이 나는 상태였다. 그래서 급성 통증으로 진단을 내리고 처방에 따라 진통제를 투여했다. 그러면 여기서 P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아까 SOAP 했었잖아요. S는 주관적, O는 Objective Data, A는 Assessment, P는 플래닝이었잖아요. 그러면 P, 플래닝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급성 통증이 P는 아닐 거야. 그죠? A에 해당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Assessment에 해당하겠지? 땀이 나는 건 어때요? 객관적 간호사가 관찰한 거예요. 땀이 나고 있어요. 환자가. 그 다음에 충수돌기 절제술은 진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P에 해당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함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어때요? 주관적 자료예요. 그리고 5번 처방에 따라 진통제를 투여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P에 해당하는 거죠. P 플래닝이 뭐예요? 계획으로 사정된 진단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호중재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간호중재를 지금 진통제 투여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에 해당하겠습니다.